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파라.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정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8 1회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7일) 강남역 여성살해 10주기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여성들은 강남역 앞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말을 남기며 이 죽음을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 혐오 살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0주기 추모가 이어지던 같은 달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광주에서 17살 여고생이 또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다시 포스트잇이 쌓였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여성 혐오라는 말을 얼마나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됐을까요? 경향신문은 최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중 9명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됐고 27%는 사전에 범행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성 살해, 페미사이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페미사이드 통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026년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름 붙이지 않으면 세어지지 않습니다. 세어지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어바라는 여성을 향한 폭력에 이름 붙이고 여성폭력과 혐오를 구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안녕하세요. 어바라 시즌 8 뜨거웠던 감자. 네. 오랜만에 뜨거웠던 감자를 같이 외치니 어바라 시즌 8 8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감자, 이미 식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식어버리면 안 되는 이슈들을 식지 않도록 계속 대표갈 이슈들을 청취자분들께 어바라의 시선으로 뜨겁게 배달합니다. 작년 시즌 7에 이어서 시즌 8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봄이었는데요. 다들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어바라 멤버분들도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저의 봄은 굉장히 이제 좀 뜨겁게 정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른 소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역 10주기를 준비하면서 좀 뜨거운 거리에 들어 누우면서 여성 폭력을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좀 목소리도 외치면서 행동하는 봄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은 쉬고 있었지만 사실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시즌을 좀 더 알차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으니까 이번 시즌도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웠던 감자 주제는 올해 있었던 5월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 뜨거웠다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뜨거워야 하는 이슈인데 계속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로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아서 어바라가 오늘 꼭 뜨겁게 대표보고 싶습니다. 혹시 멤버들은 이 사건 어떻게 접하셨었나요? 저는 처음에 5월 6일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5월 5일에는 뉴스나 이런 걸 좀 보지 못했던 것 같고 6일에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야 하고 찾아봤는데 뉴스에서 되게 기억나는 멘트가 그 범인이 여성이라 죽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라는 게 인터넷 기사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던 이 문장은 왜 쓰여졌지? 라고 하는 좀 이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 첫째 딸과 같이 있을 때 이거를 같이 보게 됐거든요. 단톡방에서 봤나? 아무튼 그래서 보고 제가 딸한테 얘기해 줬더니 또 우연히 그 피해 학생과 저희 딸이 학년이 같아서 나이가 같아서 더 두렵고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접했었을 때 뭔가 너무 탄식과 어떡하지? 막 이런 기억으로 또 그때 나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이 사건의 조금 타임라인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그 5월 3일 새벽에 그 일이 있기 전날 네, 피의자 장윤기는 그분을 1년 넘게 스토킹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여성이 이제 이사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장윤기를 피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서성거리니까 스토킹으로 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고 그 출동했는데 어쨌든 그 장윤기는 그 현장에서 사라진 상황이었고요. 네. 이틀 뒤에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30시간 넘게 어쨌든 자기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그 여성을 살해하려고 계속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시간 넘게 그 여성을 찾아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이제 집에 귀가하던 17살 이모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차로 그 1km 정도를 따라가다가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네, 이모양을 살해를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이 좀 같이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11시간 만에 장윤기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요. 5월 14일에 신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모양은 응급 구조사가 꿈이었다고 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날도 밤늦게까지 그 공부를 하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쨌든 여성 피해자가 생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전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여성을 목을 조르면서까지 강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여성이 희생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있었음에도 아쉽다. 대처나 이런 방법들이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훑어내려가 주시는데. 네, 한 28일, 29일쯤 이게 어쨌든 처음엔 살인 미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었다가 추가로 혐의가 밝혀진 부분들이 아까 블랙갱이 얘기했던 그 스토킹 신고한 날에 사실 성폭행도 같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가가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어쨌든 스토킹 신고로만 들어와서 어쨌든 경찰들은 그 지금 신고한 여성의 신변보호 이사할 때까지 신변보호 해달라고 해서 이사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신변보호를 하고 끝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정말 막을 수 있었는데 이런 또 마음들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어쨌든 그 며칠 차이가 안 나잖아요. 강남역이 5월 17일이었고 그 사건이랑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너무 비슷한 맥락으로 사건이 벌어졌다고 느껴가지고 저는 좀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역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냥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길 가다 죽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사건 역시 그냥 사실 이모 양 이제 피해자는 이 사건 역시 피해자는 공부하고 집에 그냥 가는 길이었잖아요. 일면식이 없었는데 어떤 특정 여성에 대한 어떤 분노나 특정 그 여성 그 자신의 어떤 충족되지 않은 그런 분노들을 여성에게 해한 것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또 계속 이런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우리 사회는 그래야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이 이런 피해자들이 생겨야 우리 사회는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강남역과 오버랩 되는 건 여기에서도 이제 묻지마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했지만 어쨌든 묻지마 살인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네.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 동기 범죄 이 부분들이 강남역에도 그리고 이 여고생 살인 사건에도 같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사건도 묻지마 살인으로 조금 얘기들이 시작됐고 아까 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워딩으로 헤드라인들이 되는 부분들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저도 같이 이상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수사 결과를 보면 동기가 매우 명확하다. 특정 여성에 대한 1년 넘는 스토킹, 성폭행, 그리고 신고 이후에 30시간의 배회, 그리고 흉기, 장갑, 구매, CCTV 없는 장소,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 경찰도 결국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다. 동기 기반의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실제로 묻지마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의 정의 및 실태 파악 논의가 법 제도적 개념 정립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며 묻지마 범죄, 분노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모호한 범행 이름들만 늘었다. 사실 이거 되게 명확한 여성 혐오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고 페미사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부를 수 있는데 부르지 못하고 계속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분들도 이 부분 묻지마라는 말을 처음 들었었을 때 조금 어떻게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묻지마라는 것도 사실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분노가 됐었는데 그 피해자의 학교에서 성명서를 냈잖아요. 성명문을 낼 때 우리가 이대로 침묵한다면 우리 친구의 죽음은 그냥 운 나쁜 사고, 안타까운 사건 이렇게 치부돼서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하면서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는 성명문을 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게 과연 운 나쁜 사고로 치부돼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이렇게 할지언정 이걸 진짜 근접해 있는 학생들은 이건 여성 혐오 범죄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약간 이런 묻지마 범죄와 여성 혐오 범죄 관련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묻지마 범죄와 여성 혐오 범죄 둘 중에 무엇이냐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다. 사실 묻지마 범죄라고 한다 해도 그거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성 혐오 동기가 있는 묻지마 범죄 이런 개념이라고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 혐오성 묻지마 범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범죄다 이거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많이 좀 공감이 됐던 게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거를 묻지마 범죄다라고 축소시키는 개념에서는 여성 혐오를 지우기 위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 혐오를 지워버리면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성이라 죽었고 어떤 여성에 대한 분노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 타인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 혐오성 묻지마 범죄라든지 어쨌든 여성 혐오를 지우면 안 된다 그 말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제에 거절당했다고 그 분풀이를 한다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잖아요. 네, 그건 정말 이상한 동기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은 그리고 듣는 청취자분들도 경찰에 신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장용기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틀 전에 1년 넘게 스토킹했던 자신의 집 앞에 서성이던 장윤기를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출동했지만 장윤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스토킹 경고 문자가 전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장윤기를 그 피해서 이사를 하던 중이었고 그 전 여자친구분은 이사하는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그 장윤기는 이제 그 여성에게 보복을 하려고 30시간 동안 배회를 하다가 못 찾으니까 분풀이로
다른 여성을 살해한 거거든요. 어쨌든 뒤늦게 스토킹 신고 당시에 사실은 폭행과 성폭행까지 저질렀던 것이 밝혀져서 추가로 좀 이렇게 혐의가 더해졌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장용기가 계속 그 분풀이 대상을 찾기 위해서 30시간 동안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돼 버렸다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했었으면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란 마음이 자꾸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토킹 처벌,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분을 어바라도 계속 다뤄가면서 좀 개정도 되고 조금 개선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또 막지 못했잖아요.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고 그리고 23년에 개정되고 근데 왜 막지 못했을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계속 보면 신고한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피해자 보호해야 되죠. 근데 분명히 여기엔 가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스토킹 가해자가. 그럼 가해자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가해자는 맘 놓고 다니라고 정말 풀어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피해자만 보호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아예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전에도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피해자한테 맞추지 말고 가해자를 추적하고 가해자가 어느 동선으로 다니는지를 피해자가 알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가해자의 동선과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면 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피해자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 스토킹 범죄 자체가 살인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토킹을 되게 무겁게 봐야 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는 이게 그냥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 시계로 괜찮을 것 같아요. 워치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피해자가 말하면 경찰이 그냥 네 하고 그거를 이제 피해자를 존중한다 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도 사실 자기 생명이 얼마나 위협받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정말 사람을 죽이겠어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스토킹은 이제 살인까지 가기가 가장 높은 범죄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한 것 플러스 블랙갱이 말한 것처럼 가해자를 바로 추적해야 된다. 신고가 한번 됐을 때 어떤 일정 기간이라도 가해자의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쫓아다닌다든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성폭행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다음날 칼을 사서 이제 살해하려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너무 섬뜩하고 이건 정말 어떤 제도로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정 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 잠정 조치 자체가 사실 뭐 서면으로 경고하고 접근 금지다 이러고 근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스토킹 가해자가 이렇게 됐다. 뭐 유치도 분명히 법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언론에 보도돼야지만 제가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잠정 조치조차도 너무 약한 것들만 시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어쨌든 성범죄자들이나 이렇게 위치 추적을 하고도 워낙 이제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다 세세히 경찰들이나 보호 관찰관들이 그 협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잠정 조치와 어떤 전자발찌나 위치 추적,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써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 사례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제도적 한계가 이미 여러 가지 사례로 좀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접근 금지 명령이 그리고 스마트워치에 대한 어떤 감시가 충분히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럼 더 어떤 무엇에 제도적인 그런 보호망들이 있어야 됐을까라고 했었을 때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얘기하면서 근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범죄를 저지르려면 다 피해서 저지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잘못이지 사실 이건 뭐 경찰의 탓이다, 누구의 탓이다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인식 자체가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어라고 밝히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저도 방금 딱 블랙갱이 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게 사실 제도만 바꾼다고 이제 뭐 그 범죄자를 뭐 관리하는 제도 또는 뭐 처벌하는 제도만 바뀐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성이란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숨이 나오는데 네, 정말 바뀔 게 너무 많다. 너무 많고 문화, 뭐 교육, 뭐 어떤 관계 맺는 과정 이런 거에서도 바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하고 진짜 한숨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건의 여성 혐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성 혐오 범죄라고 저는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번 사건은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 대상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강남역 때와는 그래도 조금 달라진 점입니다. 그때는 끝내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좀 붙이지 못했었고, 근데 동시에 그 브리핑을 하던 그 날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지적에는 선을 좀 그었습니다. 여성 대상 폭력이라고 하면서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아동 여성 폭력 사건은 맞지만 혐오 범죄는 보기는 어렵다라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혐오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성평등가족부는 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는 매년 평균 125명입니다. 매년 125명. 아이고.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여성 혐오라는 말도 붙이기 어렵고 그리고 페미사이드라는 그런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청, 지금 데이터청으로 바뀌었는데요. 2023년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지만 2026년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멤버분들은 여성 혐오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서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성들이 하는 여성 혐오는 성폭력, 살인 뭐 이 정도로만 끝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뭐 성적 대상화, 성적 괴롭힘, 그리고 뭐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여성 혐오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 유형들이.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삭제해 버려요. 그리고 치안 강화에만 매달려요. 그러면 진짜 이게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성 혐오를 지우는데 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되려 묻고 싶어요. 왜 지우고 싶을까요? 네, 일단 정말 되게 블랙킹이 말한 것처럼 되게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모든 범죄는 이후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 피해자를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방 대책을 세우려면 그 범죄의 원인을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되고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고 아까 이제 당근이 말해준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내준 통계는 실제로 국가가 낸 통계가 아니라 뉴스나 이제 기사에 나온 것들을 활동가들이 하나하나 세어서 낸 통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몇 명의 여성이 살해됐는지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고 강도, 뭐 성폭력, 살인 같은 통계로 다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름을 붙이고 제대로 통계를 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대책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실제로 제 주변 남성들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받을 때 내 삶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나도 불안정하다고 느낀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나의 동료 여성이 안전해야지 나도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성 혐오 범죄라고 정확히 규정하고 어떤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들 모두를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건이 뭐 여자를 싫어해서 여성이 뭐 이렇게는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성을 조금 더 나보다 낮게 보는 시점으로 그 시각으로 살해를 하고 물론 살해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깔려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여성 혐오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는 나 너무 싫어해 인데 난 여자 좋아하는데 뭐 이런 분들도 그렇게 여전히 대답하시죠. 여전히 아직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때 말하는 혐오는 사회적 약자를 얕잡아 보거나 또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배제하거나. 배제하거나 자신 성적 주체로 보지 않고 강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거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조금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혐오는 그런 혐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성 혐오 범죄라고 정확하게 또 명칭을 해주는 것이 이후에 예방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UN 통계위원회에서는 이제 페미사이드에 대한 그런 분석들, 프레임워크를 조금 만드는 일들을 조금 해서 2022년 3월에 그 페미사이드 통계 분석 틀을 승인을 했고, 한국에서도 이제 국제적으로 완전히 좀 마무리되고 뭐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은 뭐 국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뭐 하겠다. 근데 하지만 국제 기구에서의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 그 실제로 이제 스페인의 경우에서는 그 페미사이드를 이렇게 조금 범주로 하는데,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교제한 관계 안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그리고 가족 내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그리고 성폭력 연관 살인, 그리고 사회적 성적 관계 밖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그리고 대리적 여성 살해, 이렇게 5가지로 좀 범주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도 자꾸 이걸 지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의견차를 좁혀가는 형태로 여성 혐오와 페미사이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바라도 계속 기다리고 뭔가 바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어바라가 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윤기는 그 5월 14일 기준으로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범행 동기, 계획 범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 외에도 최근 성폭력, 스토킹 혐의가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첫 번째, 검찰이 어떤 혐의로 기소할 것인지, 특히 살인 예비죄와 성폭력, 스토킹 혐의까지 모두 포함될지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이 여성 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할 것인지, 앞서 저희 지난 시즌에도 다뤘었는데 진주 편의점 사건에서 항소심이 여성 혐오를 동기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 있었잖아요. 이번 사건에도 같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그 양형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피해자 유족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여성 혐오 범죄와 스토킹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짚는 계기가 될 것인지 어바라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놓치지 말고 정말 지켜보고 계속 기사나 이런 것들 자꾸 읽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또 뜨감을 통해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이 있으면 또 청취자분들에게 전달도 해드리고 의미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뜨거웠던 감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은 10년 전 강남역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고가 있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름도 처음에 묻지마였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세어지지 않고, 세어지지 않으면 구조가 보이지 않고,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감자 잘 대표진 것 같은지 멤버들의 소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직까지 이제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저도 저희 자녀한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심의 소리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항상 이러거든요. 진짜 여성이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저도 걱정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로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모든 여성에게 조심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빨리 와야겠죠. 저는 사실 낮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두려움이 좀 많아졌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준 분이 계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분도 칼에 이제 네. 찔리셨었고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조금 더 그러니까 전 그분의 어떤 용기도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그 마음 자체가 누군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자꾸 죽이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곳곳에서 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프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너무 아파서 조금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얘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뜨거웠던 감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뜨감의 주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어서 매운맛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어바라 방송을 듣고 혹시 답답하셨거나 어바라 멤버들의 대화 중 반박하고픈 내용, 이런 내용을 다뤄달라 등의 의견이 있다면 답글로 주시는 코너 매운맛 피드백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도 시즌 8번째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댓글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정말 이런 내용 그냥 지나치지 않게 다시 대표달라 아니면 이걸 또 심층적으로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들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들로 방송을 꾸며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어바라 시즌 8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저희랑 같이 수다도 떨고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어바라는 여러분의 소감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채널에서 어바라를 검색해주세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에서는 게스트 신청,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에서는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매운맛 피드백에서는 방송 소감이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더하시고 모두 평등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안녕.